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무려 3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자주 틀리기 좋은 내용, 그리고 내가 이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안 편리한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그리고 홈택스,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 자료 제공인데, 이 손택스라는 거는 이 핸드폰 모바일 어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모바일 어플도 되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PC 아니면은 대부분은 다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고 있죠. 제가 괜히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서 그게 저한테는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세금도 줄고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저도 도움받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자, 일단 개요를 보면은 2020년 귀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5월 달인데 올해 일어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하는 거를 이제 올해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팔았다, 2월 달에 팔았다, 이것도 해야 되는 거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예정 신고라는 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확정 신고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한번 하고 확정 신고는 그게 돼서 한번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이제 5월 30일까지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안내 대상 5만 5천 명인데요.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 6천, 파생 상품 7,000명.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거니까 이 2만 명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2만 명에 속할 것이고 설령 속하지 않더라도 이제 세금 많이 내고 부자 되는 그런 분들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자,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 주식장이 되게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 초에 굉장히 좀 하락을 했지만 그걸 이제 다 극복을 하고 특히 이제 해외 주식도 이제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한다는 거죠. 자, 신고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외 주식 양도자가 홈택스 이용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국내 주식 통산해야 되니까 예정 신고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대주주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일단 우리는 주식 많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이렇게 바뀌었죠. 다양한 인증 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처럼 맥을 쓰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세정 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담은 안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젊으신 분들,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조차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홈택스하고 손택스가.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저도 힘들어요. 뭐 이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메뉴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특히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수수료 아깝다고 직접 세무서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개요만 좀 보고 뒷부분은 이제 곧바로 갈게요. 자, 5월 아까 말씀드렸고 안내 대상자 5만 5천 명인데 전년 3만 7천 명에 대해서 49% 증가했다. 이 말은 뭘까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특히 확정신고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뭐 부동산, 국내, 국외, 파생상품 관련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고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을 했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다. 저도 이거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카톡 알림 받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바로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줬어요. 이거 얼른 해달라고. 국외 주식 신고 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중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 있죠. 상담. 양도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2번을 누르고 1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126번 국번 없이 바로 누르시고요. 연결되면 2번 누르고 1번을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팁 자체가 또 이게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9시 땡 되잖아요. 그때 바로 하시는 겁니다. 9시 땡 되면 그때 바로 하시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특히 5월달은 힘들다. 하반기 정도는 좀 괜찮지만. 자, 큰 2번입니다. 전자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현재 우리 국세청이라든가 홈택스 이런 서비스가 특히 실무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홈택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뿐이고 잘 모르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또 도움되는 말씀 드리자면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택스 가셔가지고요, 조회 발급, 그리고 세금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보시면은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그리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특히 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쪽은요 정말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양도세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좀 편하게 좀 하고 좀 이게 뭐 무료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내가 밤에 할 일이 없다거나 좀 밤에 좀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그러실 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 멤버십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요거예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과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요런 게 있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포털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다 맡깁니다. 대신 이제 그러면은 세금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 직접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 전문가의 영역은 저는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17평짜리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는 좀 나중에 노후에도 지내기 편하고,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사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신고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임차인 분들 좀 지내기 편하시라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셀프 인테리어 했는데, 여러분 페인트 칠 해보셨지요?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페인트 칠, 특히 천장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가 페인트 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문가분한테 맡깁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드리고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강의도 하고 이런 거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세무 대리인분, 세무사님한테 그냥 맡깁니다. 맡기고 정당한 수수료 지급을 하고요. 제 사업자에서 비용 처리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자료 제공, 미리 채움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쭈루룩 이렇게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두 채움, 뭐 파생 양도세,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좋다는 겁니다. 본인 시스템이. 근데 넘어가고, 자, 큰 번호 3번 볼까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받을 수 있고, 아까 했죠. 양도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돈 걷는 건데 그 내는 것 자체는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알아야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나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현금을 이렇게 먼저 내버리면은 그 이자도 못 챙기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늦게 내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큰 5번이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동의합니다. 요즘에 워낙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이 무신고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무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신고 가산세가 여기 20%가 들어가고요. 부정하게 신고를 했다. 이게 완전히 나쁜 방법으로 이게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고했다 그러면은 40%가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40%가. 자, 그리고 무신고 가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 즉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납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게 붙는데 이게 하루에 0.025%, 그러니까 만 분의 25거든요. 그럼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9.125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아예 무신고를 해버린 거. 무신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가산세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일단 아까 본 것처럼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나옵니다. 자, 일단 2천만 원 맞고 시작하는 거죠.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있습니다. 1년 있다가 밝혀졌다. 1년 있다 걸렸다. 그러면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이게 1년에 9.1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에 9.125니까 912만 원 정도 아닙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년 있다 걸리면은 곱하기 5 들어가는 거예요. 4,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한다 하더라도 벌써 한 3천 정도 돼요. 3천 정도. 3천만 원 정도. 큰일 나죠. 이렇게. 큰일 나죠. 더 낸다. 그래서 1억도 돼야 되고 3천만 원도 돼야 되고 대략 뭐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기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 말이 맞다. 성실납세 신고가 최선의 절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에서도 이게 유용하냐면은 비과세가 정말 유용해요. 비과세가 왜 유용하냐면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비과세라면은 신고도 안 하고 당연히 비과세니까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근데 비과세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령 내가 이제 비과세가 맞는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신고는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그건 이제 10%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비과세 판단은 당연히 세무사님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 비과세 됩니다라고 상담 받으면요 그분한테 이거 비과세 신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신고 대행 수수료 내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좀 보험료 그때 이제 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험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거고요. 불성실 검증하겠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거짓 계약서 작성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 업 계약서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사는데 이거 말씀드릴까? 분양권을 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자 분양권 매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가 있습니다. 이 매수자가 나예요, 나. 근데 이쪽에서 이제 다운을 원하는 거죠. 다운. 여기에 응했다. 여기에 이제 응했다. 나중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걸리면 이제 양쪽 다 뭐 과태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 아유 그래 그래도 나는 이거 분양권이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 이거 그래도 한 채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서 비과세 받아야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걸렸으니까 이거 날라가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날라갈 수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이었나? 그때 이제 대구에 가서, 여러분 대구에서 핫한 지역 아시죠? SS구, 소성구, 뭐 굳이 뭐 초성으로 할 필요 없죠. 거기 가서 이제 그 비공개 강의를 했었는데, 특정 단지에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좀 이렇게 다운 그래 된 거죠. 근데 그쪽이 수성구고 새 아파트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파트거든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게 걸리면은. 그래서 막 신세한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의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했는데 2주 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세무조사 왔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그 뒤로는 여기 이제 양도소에 확정신고 참고자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고 납부 방법 안내. 그러니까 이제 뭐 서비스 개선 내용, 전자신고 방법, 신고 대리 절차 안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서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자신고 이용 방법 이런 게 보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시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좀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절차적인 거거든요.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아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서 이게 좀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뭐를 보냐면은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 6번.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건데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 오류 사례 예시.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니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국세청은 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먼저 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또 틀린다. 그러면 아주 걸릴 확률이 높다. 자, 봅시다. 자, 부동산 등 신고 관련만 보겠습니다. 주식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뭐, 하긴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먼저 양도가를 봅시다. 양도가.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가액을 축소해서 일명 속칭 다운계약에서 신고했다.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납세자 A는 인기 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 원 납부 후 1억 5천만 원 프리미엄 1억 포함 양도하고 이 프리미엄을 2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단지에 거래된 사례들을 보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의심스러우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리 없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럼 그 자체가 시세니까 일부만 이렇게 튀어서 너무 높게 너무 낮게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수용 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왔었죠. 보상이 되고 나중에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빠진다는 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데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내 맘대로 안분을 한다. 자,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함께 양도했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 3억 원으로 책정해서 과소 신고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서 3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해야 된다. 기준시가 안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30% 넘었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꿀 말은 뭐예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30% 밑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28%?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를 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자, 부담부 증여는 우리 많이 했었죠.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건데 그 채무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건데 그 증여자의 채무 감소분이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납세자 D를 볼까요? 자꾸 목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목 상태는 괜찮대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아들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 원을 승계해서 채무 5억 원을 공제를 받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돼서 3주택 중과 대상이지만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시가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때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5억이겠죠. 이거를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5억짜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증여가 돼요. 순수 증여. 그러니까 이 아들은 증여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를 이전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채무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는 양도세가 나오고 아들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는 요런 구조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아버지가 다주택자였던 거지. 다주택. 자, 그리고 요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웠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3주택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과세로 신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 사례는 안 나오지만. 자, 아버지가 지금 다주택자죠. 조정대상 지역이죠. 자, 여기에 만약에 공시가 3억 넘었다. 공시가 3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취득세 몇 프로 나와요? 아들 12% 나와요.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그냥. 탈탈 털려. 여기 양도세 3주택 중과로 그냥 거의 다 차익이 싹 다 한 반 이상 날아갈 거고요. 여기 수중자 증여받은 아들도 취득세 12%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거를 일반과세로 한 건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산세 나와요. 가산세. 아까 우리 계산해 본 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양도가를 봤고요. 취득가 봅시다. 취득가 관련해서는 실제 취득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과다신고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에 있는 금액보다 환산가에 가면 그게 더 취득가가 많으니까 취득가가 많다는 거는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납세자 F가 15년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과다신고했는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특히 이제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 자, 납세자 G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상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했는데 추후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했다. 야,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어디 보자. 상가 건물이네. 상가 건물. 자, 그냥 뭐 건물이라고 합시다. 너무 집 같은데 이거?
자, 상가 건물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이 상가 건물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여기서 이제 임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임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을 거예요. 얘는 100% 과세죠. 주택 임대는 과세 요건에 따라 다르죠. 부부합산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는 비과세라고 하고 일반 임대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하자. 자, 요 일반 임대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일반 임대는 수익 금액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과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과표 나오고 이제 세로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비에서 뭐 대출 이자도 있을 수 있고 사업 관련 경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득 금액을 요거 줄여버리려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할 거 아니에요. 여기 건물주가 이번에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자초지종을 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바쁘니까 요거 좀 줄여드리라고요. 세금 줄으니까 알겠어요 해가지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버리냐면은 이 건물을 감가상각 해버려요. 그럼 여기 이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럼 얘는 줄어요. 얘는 줄어. 그럼 요 과표도 줄어요. 그래서 세금도 결과적으로는 적게 나와요. 근데 요 세금은 뭐예요? 요거죠. 임대소득. 매년 5월 달에 하는 임대소득인 거예요. 자, 근데 요걸 비용처를 해버리면은 건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면서 이 건물의 취득가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이게. 그럼 취득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양도차익이 커지잖아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니까. 그럼 양도차익이 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 팔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양도세가 올라가죠. 양도세가. 이게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매년 내는 임대소득에서는 세금이 약간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내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소득세를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 양도세를 좀 줄일 거냐? 이거는 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절세 플랜을 짜야죠. 텍스 플래닝. 이걸 짜야죠. 단순히 세금만 적게 내고 이런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렇게 임대소득세 많이 나와서 좀 줄여주세요. 그냥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게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다 아시면 좋은데 저도 다는 모르고요. 실제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론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좀 아신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세무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뭐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매달 내는 기장료에 거기 그런 간단한 상담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추가 수입료는 나올 수 있지만 수수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정도 이제 상담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매달 뭐 돈 10만 원 이상씩 나가실 텐데. 해야죠. 자, 또 있습니다. 할인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취득가를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필요경비, 간이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그러니까 적격증빙,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로 있어야 되는데. 그 적격증빙이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다.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하고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 지불했는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 받고 필요경비를 공제했다. 이거는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패스. 어쨌든 그 입증해야 된다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다.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부담 공제했다. 이걸 왜 필요경비로 넣었지, 이 사람은? 그 부동산을 그냥 취득을 하면서 저걸 만약에 임대용으로 사업을 하고 그 임대 사업에 필요한 직접 연관된 대출이라면은 그 임대 소득에서 경비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 자체를 이렇게 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공제, 감면,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이건 이제 폭탄이죠. 완전 이제 폭탄이죠. 납세자 K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해서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신청. 아이고야.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자, 이거는 진짜 폭탄이거든요. 진짜 폭탄이에요. 자, 또 집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공부상 용도는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죠. 지금 이 경우에 양도세 기준 주택수는 몇 채입니까? 이 경우에 양도세 주택수는 2채죠. 왜냐면 이거 실질이 주거용이거든요. 양도세는 소득세법 중에 하나고 국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이 들어가요. 실질과세 원칙이 들어간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얘를 비과세 받고 싶은 거죠. 비과세. 근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1년 1월 이후니까 추가 2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잘못 아신 거죠. 공부상 상업용이니까 주택수 제외라고 착각해서 자기는 1주택자라고 잘못 안 거예요. 그래서 요걸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요걸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자, 요거를 1번 매도. 그리고 얘도 2번 매도. 자, 요거 매도하는 당시에 오피스텔 주거용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 2채여가지고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과세 안 된다. 근데 강남이잖아요. 2주택 중과 들어간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럼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강남 아파트를 파는 그 관할 세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할 세무 공무원이 여기 오피스텔 하나 있으면은 이걸 정말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끔 여기를 실사를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주거용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그게 안 되면은 이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수도 사용량이 뭐 업무 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그게 구분이 되나 봐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소명하라고 연락이 가겠죠. 이 사람한테. 소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을 먼저 날려야죠. 오피스를 먼저 날리거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제대로 용도 변경하거나, 그래도 추가 2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 조금 그 용돈벌이 좀 하겠다고 막 사지 마세요. 좀 생각하고 사야죠. 자, 또 이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거짓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과세 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을 신고했다. 다운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안 된다. 다운 계약서든 거짓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된다. 아시겠죠? 어디 보자.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금액 합계가 3,700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 경영기간의 자경기간에 포함해서 감면 신고했다. 아이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잘못 알려드리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원들을 총괄해서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한 해에 8년 장 1억 원, 농지 대토 1억 원 합계 2억 원 감면 신청했는데 감면 한도를 초과해서 감면받았다. 이거는 그때 이정호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말씀해 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5년간 2억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와, 우리 엊그저께 나온 거잖아요. 그 소리가 뭔 소리 하신 분들은 그 명사초청 특강을 아직 안 보신 거죠.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주식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고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문제는 어떻게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가상화폐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하고요. 뒷부분에 또 뭐가 보여드릴 게 있죠. 질의응답 뭐 하는 게 있는데,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하죠. 앞에서 그 잘못 신고된 사례 보는 게 훨씬 좋아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좀 이해가 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를 해서 거기서 종결이 되면 괜찮은데,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만 각각 했는데 소득금액을 합산 안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셔야죠. 왜냐하면 2020년 3월 11월 달 했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 15%로 세율을 하고 4천에 대해서 15%로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확정신고하니까 과표가 7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정확한 세율이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324만 원 덜 냈으니까 이번 5월 달까지 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어떻게 사례를 드냐면은 이거 팔아서 기분 좋으니까 소고기 사 먹고, 요거 팔아서 기분 좋아서 소고기 사 먹지만 소고기 다 사 먹으면 안 된다. 324만 원 더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뭐 사례 한번 보시고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뭡니까? 아니 뭐 그 서류는 일단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관련된 내용 다 더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2건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담당 세무 기장 해주신 분한테 말했어요. 5월달 챙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작년 2020년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세율을 적용해야죠. 그럼 내년 5월달에는 올해 바뀐 세율인데 올해 단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되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별도 합산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세율표는 한번 작년 기준 요거 보시면 좋겠고요. 야, 작년이 진짜 이런 거 보면 좋았죠. 주식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제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확정신고 대상자인데 5월 30일까지 신고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 자,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했다, 조금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많이 신고했다 그러면 환급 받아요. 이자까지 붙어서 받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 이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40% 가산세.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여기 나오죠.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걸린 날 아니면 자진 납부한 날, 그때까지는 하루에 10,000분의 25, 0.025%, 연 9.125%.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1년에 9% 주는 예금이나 적금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 그전에는 10%가 넘었었는데 좀 센 것 같습니다. 국외 주식은 양도, 국내 양도 차익, 이거는 통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손실 본 거, 국내에서 합치는 거, 이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글로벌이니까. 우리는 위아더 월드니까.
전자신고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편의를 받으시려면 회원가입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자신고 할 때 우측에는 물음표를 누르라고 하는데 이 도움말 보고 하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좀 따라 하시면 될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 수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최종 마지막에 한 것만 최종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좀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카드 할부도 되는데 카드 할부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내고 나머지 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좀 바뀐 건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추가되는 거 10% 있잖아요. 지방소득세. 이걸 한꺼번에 내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 따로 내셔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가지고 국세 양도세를 내고요. 거기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또 따로 내줘야 되는데 이건 위택스나 이런 데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내고 끝내지 마시고 저 지방소득세도 또 내야 된다. 이거 또 넘어가면 또 그거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홈택스 하면은 위택스 연계해가지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전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세금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7시 저녁에 보통 생생정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세금 포인트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세금 내고 나면 거기를 약간 일부 포인트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대신 조금 세금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홈택스라면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조회 서비스 여기 보면 기타 조회 세금 포인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도 되나 보구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 오늘 양이 많았죠? 38페이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어렵죠? 양이 뭐 일부만 봤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끝나고 좀 질문 좀 받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좀 그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은 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절친분들은 좀 불편하시지만 좀 이거 아마 채팅창에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좀 복사해가지고요. 최신 영상 아무데나 그냥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멤버십 그분들만 좀 필터로 걸어가지고 댓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고 봐가지고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피드백을 드릴 텐데 이 댓글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댓글로 뭔가 정보를 남기시는 분이 좀 그림으로 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약간 뭐 핑계이긴 한데 좀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질문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아주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요것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형적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1차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분이요, 갑자기 이걸 또 가져와요. 그럼 제가 2차를 하고요. 요걸 또 가져와요. 그럼 3차 가고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뭐 정 100번 양보해서 2차, 3차까지 피드백 드려도 괜찮다고 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1차 내용이 완전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힘 빠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질문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yes고요. 2차, 3차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no인 거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분이 1차 yes로 오해를 해버리시면 이거 큰일 나. 잘못하면.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아서 저는 예스라고 했는데 2차, 3차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근데 나는 2차, 3차 댓글 주는데 이분이 이걸 안 보신 거야. 큰일 나죠. 물론 뭐 이제 댓글은 뭐 참고만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수강생 분들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줌 라이브도 하고 댓글 가지고 피드백도 주고 하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 가까이 가서 막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계속 나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정말 이게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할 때도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특히 이제 세무 대리인 분 통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내가 기장을 내 사업체 기장을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님 계시다면은 그분하고 정말 친해져야 돼요. 정말 친해지고 정말 약간 좀 살짝 미안할 정도로 그냥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5월달 바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평소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게 무료로 하시려면 안 되고 정당하게 추가 요청을 해서 추가 수임료 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담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충분히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짧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된 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날씨 좋을 때 비타민 D 또 만들어질 수 있게 햇볕 좀 많이 쐬시고요.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더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남은 하루 재밌게 보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매주 수요일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는 수요일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저만의 시간 플러스 좀 현장을 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을 좀 계속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절친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우리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거든요. 김종석 세무사님 모시고 자금 출처 조사 거기에 대한 거 알아볼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유용한 정보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